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찝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스스로를 길들여왔다? 이 자기가축화 가설,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과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생 인류의 뇌 크기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통계적인 오류다 아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다 말이 많긴 한데요. 이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정말 재밌는 가설 하나로 이끌거든요. 바로 인간의 자기 가축화라는 개념입니다. 이 가설을 들여다보면요, 인류의 사회적 진화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동물을 길들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류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사회 안에서 좀 덜 공격적이고 협력적인 사람들이 더 살아남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온순해지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포식자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진화 방향을 정한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늑대랑 개, 또 지금은 멸종했지만 엄청나게 컸던 야생소, 오록스랑 지금의 소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가축이 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공격성이 줄어들고 몸집도 작아지고 아드레날린이나 테스토스테론처럼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죠. 이걸 가축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뚜렷한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가축화라는 게 꼭 인간이 시켜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길들여지는 길을 선택한 동물도 있거든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보노보입니다. 우리랑 유전적으로 정말 가까운 침팬지랑 비교하면 와, 정말 달라요. 침팬지는 서열 싸움, 폭력, 이걸로 집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보노보는요, 갈등이 생기면 싸우기보다는 사회적인 유대감, 심지어는 짝짓기 같은 걸로 평화롭게 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 사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공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화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인간이 온순해졌다고? 말도 안 돼.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과 폭력으로 피칠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순,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가축화되었다면 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나 끔찍한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공격성을 두 종류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가축화되면서 줄어든 건 바로 이 반응적 공격성입니다. 뜨거운 공격성이라고도 하죠. 욱해서 터져나오는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폭력, 갑자기 주먹 다짐을 한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생존에 당연히 불리하겠죠.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연합해서 공격당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를지언정 옛날처럼 바로 돌부터 던지지는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공격성이에요. 이건 차가운 공격성이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어떤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계산된 사이버 공격 같은 거요. 이런 종류의 폭력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훨씬 더 치명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사회가 커지면서 익명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문자나 상징 같은 게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협력과 동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예를 들어 드론으로 공격하는 건 내가 직접 칼로 찌르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폭력의 현장에서 나를 분리시키니까 마치 비디오 게임 하듯이 죄책감 없이 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가 쓰는 단어의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굳이 진화라는 좋은 말 놔두고 가축화라는 좀 어감이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진화라는 단어가 사회에 잘못 적용되면서 정말 끔찍한 역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더 진화한 인종이나 계급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자연의 섭리다, 뭐 이런 식의 왜곡이 있었던 거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은 과학 이론이에요. 어떤 가치 판단도 없어요. 그냥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회 진화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멋대로 가져다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옳다는 이데올로기, 즉 주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생학, 인종차별 같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학자들이 가축화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누가 더 우월하게 진화했다는 식의 위험한 가치 판단을 싹 빼버리고 단지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신체 구조가 변화했다는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훨씬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현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과거의 진화 얘기 같은 이 가축화라는 개념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가축화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의존입니다. 동물은 주인에게 의존하죠. 자율성을 내어주는 대신에 먹이와 안전, 즉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검색 엔진에 맡기죠. 뭘 살지, 뭘 볼지 판단은 추천 알고리즘이 대신 해줍니다. 우리의 감정마저도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면서 좌우되죠. 웬만한 기술들은 AI 비서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들을 편리함이라는 것과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는 점점 시스템이 던져주는 자극에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온순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 거대 기술 기업이나 시스템은 우리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갖게 되죠. 어쩌면 이게 바로 현대판 자기 가축화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끝없는 경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서로 돕는 협력과 상호 이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해요. 둘째, 사회의 불평등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쉽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힘, 효율, 돈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공감이나 돌봄, 공동체에 대한 기여 같은 가치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억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술을 무조건 버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술은 훌륭한 도구죠. 핵심은 우리가 그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기술이 잘 보살펴주는 애완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 미래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잘 길들여진 거주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